네, 시작하기 전에 양해와 더불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발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목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외고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의 HK 연구교수로 있는데 저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가 바라보는 지중해와 이거에 대한 반론적 차원의 해석 경향, 이게 한 선상의 양 극단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절반의 타당성과 절반의 모순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길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고 길게 설명드릴 수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색하려는 제3의 방법은 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존의 두 이론을 저는 비판 이런 용어 대신에 보완한다는 말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모두 19장인데 좀 길 것 같아서 핵심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류의 관점에서 지중해 문명 교류의 연구를 에 관심이 많은데 그 연구의 본질이 여러 문명들을 다양성 차원에서 먼저 전제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직선적 역사 인식, 즉 직선적인 시간 인식에서 벗어나서 순환론적 역사 인식으로 이들의 교류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교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교류는 관계구도의 성립 및 변천의 지속적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기존의 연구 방향이 대충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래야 제가 제시하려는 것의 차별성이 좀 드러날 것 같아서 기존의 이론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중해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다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유럽은 지리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 문명적 관점, 즉 서구의 역사적 연구, 문명 관점에서의 연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의 대륙으로 하나의 독립된 단위의 대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8세기 이후에 유럽이 다른 두 대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범적 가치로 평가되고, 이런 의미에서 지중해는 역시 유럽 문명의 기원에 해당한다. 즉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대륙이다, 바다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지리적 관점에서 맞죠. 맞고 또 오늘날 이러한 것이 마샤 호지슨이 쓴 이슬람 관점에서 지중해를 그러니까 서구적 관점에서 해석된 지중해를 비판하는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서구 담론, 문명 담론에 있어서 단수 문명권 또는 복수 문명권 담론을 대변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시아는 없고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다. 이건 이제 유럽의 독자적 문명권, 지리적 단위이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유럽 문명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바다. 그것의 근거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는 마레노스, 우리의 바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계속해서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이외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지중해 문명에 관한 연구, 즉 관심을 돌려서 지역학이나 지리, 지역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문명 담론에서 바라보면 서구학자들은 단일 문명론하고 복수 문명권 담론,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문명권이라는 건 그겁니다. 문명은 하나밖에 없다, 지구상에. 유럽이 문명 세계이고 그 이외에는 다 야만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옛날에 폴리스들이 폴리스 내에 살면 문명 세계, 즉 도시에 사는 거고 그 이외에 야만의 공간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문명권은 세상에는 문명권이 하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서구 문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복수 문명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하는 문명다움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는 잠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이 두 개가 보이는데 맨 쪽에 화살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직선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게 선진 문명이고 그 뒤에 후진적인 문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진과 후진을 나누는 기준은 서구 문명의 특징을 뽑아내서 그 특징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 후진은 아무리 쫓아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가는 거북이를 다리 빠른 아킬레스, 뒤에서 쫓아가는 아킬레우스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소피스트 논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선적 역사 인식의 가장 만약 비판을 한다면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선진과 후진을 나누는 기준이 선진 문명의 특징에서 뽑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논리로 본다면 복수 문명권 그 논리도 서구 중심적 이런 설명이 바로 세뮤얼 헌팅턴의 그 문명 중돌론에 아주 문맥 사이에 계속해서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락테가 미국과 유럽을 선도하는 폐쇄적인 서구 문화의 쇼비니즘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지중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연구된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사건사를 시작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마호메트와 셔를만 무슨 이제 학자가 대표적인 예인데 앙리 피렌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시대를 나눴죠. 그러니까 마호메트와 셔를만의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그런 특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중세와 고대를 구분했고 고대의 지중해, 중세의 유럽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연대기의 구분을 시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건사의 중심이죠. 이런 맥락이 사건사 중심이 되는 그 유럽 근대 현대까지 계속 왔고 그 맥락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등장한 게 이제 지리적 관점입니다. 이게 지역학적 구도인데 이 지역학이라는 건 연구 성과의 실용적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연구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현대적 우리 시대의 활용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47, 48년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그 패스트를 그 연도를 기준으로 플란드르 지역, 플로렌스 지역, 그리스 지역의 패스트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플로렌스를 딱 찍고 플로렌스가 역대 플로렌스에서 그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가를 조사하는 이제 공시적, 항시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건 분명히 역사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입니다. 주로 사회과학, 정치학 이제 이런 접근이죠. 저는 이제 이거 좀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경우 그 관점이 대개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아시겠지만 이 사회과학적 접근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지중해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하나의 이해 가능한 연구 단위로 본 게 그 페르난드 브로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델의 그 입장은 상당히 특이한데 지중해가 하나의 연구 단위이면서 동시에 그 내부에는 안에 조그만 원들이 있듯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바다가 존재한다. 그 바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브로델이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 경제세계, 즉 세계 경제와는 다른 하나의 지중해는
독립된 연구단이면서 그것을 경제 세계로 표현을 한 거죠. 참 기발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브로델은 바다를 통해서 육지를 보자. 그래서 해역 세계, 뭐 해양 세계, 뭐 이거를 강조하는 시점이었죠. 브로델이 등장하고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마틴 버넬의 이제 블랙 아테나가 나왔습니다. 블랙 아테나의 특징은 그 마틴 버넬의 생각의 핵심은 브로델처럼 똑같이 지중해를 하나의 이해 가능한 연구 단위로 보면서도 브로델과 다른 점은 내부에 수없이 많은 그 독립된 단위의 바다들이 상호 유동성과 상호 연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호 연계성 유동성은 이제 페레그린 호드의 니콜라스 퍼셀의 The Corrupting Sea, 뭐 부패하는 바다인지 뭐 부패된 그렇게 어떻게 보냐면 그 책의 아주 이 핵심이 바로 이 내부에 수없이 많은 작은 바다 단위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고찰해야 된다. 그래야 지중해의 제대된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또 하나 얘기한다면 그런 해역 세계가 중요하다는 브로델의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지중해라는 이 경계, 보더의 개념, 프론티어 개념이 아니라 보더의 개념을 떨쳐버리고 지중해를 굳이 이렇게 바다와 육지로 갈라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걸로 보지 말고 조금 안과 밖의 세계를 유기적으로 고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브로델과 마틴 버널이나 페레그린 호덴의 책이 나오는 그 중간 단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안 모리스의 지중해 화학이라는 개념이나 그다음에 영국의 역시 피니와 호킨스가 얘기한 작은 단위의 작업자적 주장,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고정된 세포의 모델이다. 우리 각각의 세포는 다 독립된 단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호든과 퍼셀의 연구 방법론은 상호 교류 모델이다. 상호 교류 모델은 지중해 내에 수없이 많은 작은 바다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봐야 된다. 이건 이미 지중해를 지역학적 구도에서 탈피해서 보는 걸 봐야 된다라는 개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블라피아 옥스포드인가, 이제 이분은 브로델이 지리를 중요시했지만 자기는 인간을 중요시 여기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지리의 환경에 의한 영향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인간이 어떤 의지로 지중해의 역사를 이끌어갔느냐, 그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아블라피아는 얘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8, 90년대에 등장한 지역학적 구도, 아까 지역과 지리의 개념의 지역학적 구도를 좀 벗어나보자. 왜냐하면 이 지역학적 구도에서 서구 중심적 역사 해석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한 연구 방법론은 지중해나 이런 작은 연구 단위, 지리적 단위를 고집하지 말고 그냥 이 연구 단위를 화성에서 바라본 지구,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로 넓혀보자. 거대 넓히면 지역에 대해서 어느 관련된 어느 한 세력의 관점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서구 중심적 관점의 쏠림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계사가 아닌 새로운 세계사, 또는 이제 빅 히스토리,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영역을 지구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의 차원에서는 같은 공간으로 봤습니다. 이 빅 히스토리나 글로벌 히스토리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나 생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다시피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전 세계 기후 문제라든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연구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빅 히스토리나 글로벌 히스토리에 있어서 마샬 호지슨이 등장하는데, 이 마샬 호지슨의 단점이자 장점이 이슬람의 관점에서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려고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럽 중심주의와 반유럽 이슬람의 그 반유럽 중심주의는 같은 선상의 양 극단에 있지 서로의 공통 같은 대상을 서로 반대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중해는 이런 바다이고 지중해의 기록과 수없이 많은 다양한 자료들에 남겨진 지중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에 세 가지를 전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 지중해는 작은 자급자족 단위라고 했는데 저는 브로델의 의견과 달리 지중해는 고대부터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경제권의 바다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중해의 내에서의 교류, 외부와 내부와의 교류가 활발했고 그게 지중해 세계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중심주의, 반유럽 중심주의를 다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해의 유동성과 상호 연관성, 페레그린 호렌과 니콜라스 퍼셀의 코프팅스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브로델의 하나의 이해 가능한 연구 단위로서의 지중해도 수용합니다. 내해로서의 개념. 이와 동시에 저는 여기다가 지중해는 열린 바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열린 바다였고 내해적의 내해 개념으로도 유동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였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10제 18세기까지라도 생각을 하는데 10제 18세기까지라도 지중해는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구심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는 문명 수준이 좀 외부 세계에 비해서 예를 들면 고대 페르시아나 주변의 대문명권이었고 또 아랍 세계에 의해서 인도로부터의 문명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문명적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큰 바다였다. 저는 심지어 1492년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지중해 구심력은 원심력보다 훨씬 크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지중해 경계를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도, 즉 차단의 의미로서의 경계가 아니라 왕래를 위한 통로로서의 프론티어 개념으로 지중해 경계를 바라봐야 된다. 즉 왕복교류의 통로로 바라보는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문명 교류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성을 저는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자연환경이 공동체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연환경과 인간이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다들 수긍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가 소문명권이었고 소라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작은 단위의 문명권이었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대문명권이었는데 이 대소문명이 이 형성이 자연에 의해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소문명의 자연환경과의 차이가 정치 권력의 차이, 인간의 멘탈리티의 차이 예를 들어 대문명권의 농업사회에서의 집단주의적 성향, 소문명권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서구중심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주의가 그들의 DNA 18세기 가면 이제 유전의 법칙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우성이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게 그게 그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주의는 작은 그리스의 그 폴리스들이 형성돼서는 거기서는 집단주의가 형성될 수가 없다. 거기서는 그 20대에서는 절대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날 수 없다. 대문명권에서 아시아권이라든지 그런 쪽의 접근이 좀 필요하고 상호 관계성 차원에서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 권력은 어떻게 달라졌고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사회 유동성 문제, 문화적 탄력성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영역별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인식은 저는 서구 중심주의가 직선적 역사 인식, 즉 기독교라는 유일신 종교의 영향으로 성립된 직선적 역사 인식에서 바라보면
유럽 중심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인식,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건 직선적 뭐랄까 유럽 중심주의밖에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후진은 계속해서 선진을 쫓아가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아킬레우스 얘기도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 선진 쪽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안 믿는, 예를 들면 뭐 남미에 가서 스페인 콩키스타도레스들이 그들 강제로 종교를, 기독교를 전해주면서 저 불쌍한 것도 하나님도 모르고 죽으니 차라리 면덤 때려 잡아서라도 기독교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 이건 직선적 역사인식 아니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만약에 스페인 사람들이 동양인의 이 순환론적 사고를 갖고 갔다면 절대 그렇게 안 되었을 거예요. 설사 사람을 죽였겠지만 이런 거, 이런 개념, 천지창조에서 소유심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간다. 여기서 나오는 게 서구적 이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과율이죠. 원인과 결과는 원인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전에 발생한 걸 원인으로 간주하고 간다는 얘기죠.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벌인 거야, 아프가니스탄 뭐 등등등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거 순환론으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 명분을 찾고 그 명분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적 인식과 17, 18세기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라는 게 탈종교적, 기독교적 개념인데 이 계몽주의 안에 백과사전주의가 있어요. 지식을 백과사전처럼, 백과사전에 보면 뭐 가나다라, 뭐 ABCD에서 수십만 개의 지식을 그 안에다 쌓는 거, 그 지식의 합리적 추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이제 상대적 우월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9세기 문명화 사명, 문명화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 내부의 핵심적인 게 선교와 식민지 정책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유럽 중심주의도 있고 옥시덴탈리즘도 있고 아프로센트리즘도 있습니다. 그 아프로센트리즘의 논문 쓰신 분을 봤는데 이건 완전히 아프리카적 관점, 뭐 옥시덴탈리즘은 뭐 반유럽주의적 관점. 근데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련의 중심주의들은 절반의 타당성과 절반의 모습을 공유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일반화가 문제였고 우열의 논리적 모순, 즉 이것을 비교로 들어갔을 때 우열의 논리, 직선적 역사인식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즉 우열의 논리적 모순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유럽 중심주의에서도 핵심적인 사안 몇 가지는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반유럽적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아프리카적 관점도 부분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면 좀 십자가 있고 이상한 게 있는데 이 선진과 후진을 하나의 논리선상에서 보고 왜 후진인가 왜 선진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들을 선진문명의 그 특징들로 아까 뽑아낸다고, 그거에 기준하면 후진은 영원히 후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워서 포에니 전쟁을 벌였는데 A를 카르타고라고 비유하고 B를 로마에 비유한다면 여기다 십자가를 표현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생장염장을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태어나서 장년기고
뭐 이거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50대, 60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염이라고 해가지고 물 밑으로 가라앉는 이제 죽음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이제 만약에 카르타고 문명이 이 가을 요때 와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 나이로 한 4, 50대에 와 있다면 완숙기, 더 이상 발전보다는 이제 4, 50대의 나이라는 게 사실 정리하는 때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유하면, 근데 로마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로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 문명이라면, 신생과 붙으면, 그렉서 붙으면 대부분의 역사에서 알렉산더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랬듯이, 그 다음에 이슬람과 로만 캐톨릭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듯이, 여기서는 로마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문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이렇게 후진과 선진으로 한 선상에서 놓고 예의 기준으로 해서 예를 판단하는 게 직선적 역사인식인데, 이것보다는 서로 간의 발전의 단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문명의 성숙 정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순환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론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고, 제가 해석하고 싶은 교류의 관점이라는 건 복수의 개념. 물론 이제 여기 또 하나가 막 그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복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서로의 사이클이 다른데, 그 사이클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40대와 뭐 20대가 같이 포에니 전쟁이 돼서 만난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우열론에 안 빠지고 교류의 관점, 즉 관계구도가 성립되고, 그리고 그 변천 과정이 살펴보는 것이 교류의 관점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지중해 역사를 해석하면 우리는 지중해의 본질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모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